힘드시다, 그죠? 자, 마지막 시간에 좀 힘내시고, 자, 68쪽에 주택에 분류되어 있는데, 얘는, 예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단계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주택에 분류해가지고, 자, 우리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죠? 첫 번째,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단독주택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물론 네 가지 법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일단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 건축법 같으면은 이런 가지 포함한다. 그래서 주택법은 이걸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개가 나오고, 공동주택은 다시 가장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건축법에 기숙사고요. 주택법에서는 기숙사 빠집니다. 그런 차이 있는데 미세한 차이고요. 기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얘들이 나올 때 이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중, 다가구, 다세대를 헷갈려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대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했죠? 등기가 단독, 즉 통으로 등기되느냐, 아파트 같이 이렇게 몇 동 몇 호 다 세대별로 등기되느냐, 그 관점으로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룸인데, 외형은 원룸인데 통으로 원룸 하나가 일정 전부 하나가 한 사람한테 전부로 통으로 등기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101호, 102호, 103호 따로따로 등기되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라는 글자가 아닌 세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먼저,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확인하는 단계에서 다중주택은 층수가 몇 층? 3층 이하입니다. 다가구도 층수가 똑같이 3층 이하다, 그죠? 3층 이하가 되면서 면적이 얘가 변했다 그랬다, 그죠? 660, 얘도 660 똑같습니다. 660 이하. 그래서 특별한 구분 차이가 없는데, 다중, 다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독립된 치사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시설은, 다중주택은 독립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치사, 이게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68쪽에 주택의 분류에 1번 단독주택 네모하시고, 1번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밑줄, 동그라미 2번 다중주택의 니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그 다음 밑에 D것, 바닥의 면적계가 330을 660으로 고칩니다. 660 이하, 밑에 3계층 이하, 이건 똑같습니다. 3번 다가구주택 밑줄, 기억에 3계층 이하, 660 이하, D것 19세대 이하,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경우에 다가구주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나눴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는 아주 간단하다, 그죠? 층수가 몇 층? 5층 이상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4층 이하죠? 4층 이하. 이거 똑같아요? 4층 이하인데, 여기서 면적이 연립은 660 뭐다?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이렇게 된다, 그죠? 예, 요런 구분이 있었다. 그래서 연립에서 초과를 좀 잘 봐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에 공동주택에 네모해 놓으시고, 동그라미는 아파트 밑줄 것이고 5계층 이상 밑줄. 2번 연립에서는 밑에 두 번째 줄이죠. 660 초과 동그라미, 층수가 4계층 이하. 그다음 다세대는 660 이하, 4계층 이하. 이것만 가볍게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얘들을 구분할 때 특별한 구분 내용 많이 없어요. 얘는 연립 다세대는 4층,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는 3층, 이 둘만 반하고 들어.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적 660이다, 그죠? 660 이하인데 얘만 초과요. 이렇게 보면 암기하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는 7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토지의 특성 얘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다루게 될 건데, 지금 공부할 게 뭐냐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디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근데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뒤에 변한 거.
사람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이 변해진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1쪽에 1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네모하시고 첫 번째 조건 대미줄입니다. 선천적, 본원적, 불변적 특성이다. 즉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차례대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공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부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동성이라는 건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걸 토지의 부정성,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감가되지 않는다. 영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토지는 다 따로따로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개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토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인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부동성은 자 물리적으로 이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에서는 어떤 표현을 보냐면은 물리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물리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즉 물리적인 이동이 안 돼. 물리적인 증가가 안 돼. 물리적인 감가가 안 돼. 물리적인 대체가 안 돼. 물리적인 분할이 안 돼. 나누어지는 거. 이 전부 다 물리적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토지가 이동할 수 없다는 물리적 이동이 안 되는 걸 부동성에 나온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현상이 나와요. 자, 그러면 토지를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어떤 토지의 어떤 가지고 고유한 특성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가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많이 가지느냐 하면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성 또는 국지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대구 지역에 있으면 대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토지가 만약에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다. 제주도 토지가 오르면 내 토지도 오를 것이고 내리면 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내 토지가 나는 지금 대구에 있고 제주도에 있지만 강남에 있으면 좋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게 안 된다. 이동이 안 되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지역적인 특징을 받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또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임장활동이라고 씁니다. 임장활동이라는 말은 장소에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중개 사무실에 보면 중개업 하시는 사무실에 보면 간판에다 간혹 이 중개사 그 소장님이 어디 나갈 때 붙여놓잖아. 임장활동 갑니다. 임장갑니다. 들어본 적 없나요? 이걸 나중에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종종 많이 쓰죠. 임장이란 표현을. 임장은 뭐냐면은 이 손님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장소에 왜 갈까요? 토지가 오지를 못하니까. 부동산. 토지가 오지 못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지. 그럼 토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소에 임하는 것들도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제가 뭐라고 외우느냐 하면은 부동성은 지역, 장소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토지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적인, 장소적인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토지가 속한 지역, 장소적인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성은 지역, 장소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문제를 보다가 어떤 지역적인 느낌이나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 답은 부동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지역, 장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지역?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이런 내용 지문들이 나와요. 지역, 장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암기해 놓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외부효과입니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도 단어에서는 이게 지역, 장소적인 느낌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얘 외부효과를 곰곰이 뜯어보면은 지역, 장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받는 좋은 정의 효과 또는 안 좋은 효과, 부의 효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의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주거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서 막 매연을 막 내뿜어. 환경물질을 굉장히 많이 내뿜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피하고 싶으면 이걸 집을 옮겨버리면 되겠죠. 집을 옮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장소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효과도 지역 장소적인 특성, 요 공장 지대적인 지역 장소적인 특징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문제풀이방 가면 일 외우라 그럽니다. 그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 효과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보다가 지역 장소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부동성을 떠올리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 장소적인 요소가 있다로 강하게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부동성 메모하시고 71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초적 근거가 된다. 어떤 느낌이냐? 니은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시하는 방법으로 등기하는데 반해 동산, 움직이는 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배, 즉 점유로서 공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움직이지 못하는 여기에서 근거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기억의 세 번째 줄임이 죽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지역시장을 형성하도록 한다. 국지화, 지역, 요런 내용이죠. 요런 내용이 나오면은, 전부 다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컷, 세 번째 줄입니다.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지역 분석 또 지역이란 표현이 나왔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72쪽입니다.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 임장활동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 이런 표현이고요. 4번 외부활동의 발생에 근거가 된다. 외부활동 동그라미. 외부효과 동그라미.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기를 해놓도록 하시고, 자, 동그라미 5번에 D컷 미죽었습니다.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소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재산세 같으면 지방세죠. 그죠? 내 토지가 대구에 있어. 그럼 세금을 어디 내야 될까요? 대구에 내겠죠. 지방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지역 장소적인 느낌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부동성은 지역 장소적인 제한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좀 강도 있게 암기해 놓으시면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부정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부정성은 뭐냐면은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걸 부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증가가 안 되느냐 하면은 좀 주의할 게 뭐냐면은 물리적인 공급의 증가가 안 된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럼 쌤, 물리적인 공급 말고 다른 경제적인 공급의 증가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공급의 증가는 가능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공급의 증가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경제적 공급의 증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척이라든지 아니면 택지 조성, 산지 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적 공급의 증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토지량이 늘어나지 않는 건 알겠다. 그런데 간척을 하면은 토지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간척을 한다든지 산지 개간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나는, 즉 경제적인 토지 양은 늘어나는 건 맞는데 물리적인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구 겉표면이 있으면은 여기는 육지예요. 여기는 바다예요. 예를 들어 바다인데 바다는 물만 있는 게 물 밑에 다시 땅이 있는 거죠. 대륙봉이 땅 위에다가 물이 있는 거잖아. 그럼 물을 걷어내면은 다시 뭐가 된다? 육지가 되겠죠.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땅, 물이 없는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물이 있는 것도 토지고 물이 없는 것도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워가지고 육지로 만든다고 해서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어차피 지구 거표면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지의 양은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지문은 굉장히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지문입니다. 즉 간척, 그다음에 산지계간 이런 것들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지 물리적 공급의 증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공급의 증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부정성인데, 자, 토지량을 늘리지 못해요. 항상 경제에서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죠. 토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있는 거죠. 토지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가 아무래도 희소해져요. 기해진다라는 겁니다. 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토지값이 올라가는 지가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토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를 이용할 때 조방적이지 않은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급의 제한, 공급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가 귀하다.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하는 만큼 다 공급해주면 토지값이 높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약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아껴 쓴다. 토지는 작고 위에 고층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암기해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얘를 좀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분필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원 들었어. 예를 들어 하나 만드는데 이게 재료값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전기료가 얼마고 그래서 이게 얼마 들어갔어. 이게 생산비 원가예요. 이해하시겠죠? 원가, 생산비가 얼마 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토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만드는데 얼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원가와 생산비는 같은 말이죠. 완벽하게 같지 않아도 비슷한 말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부정성에 관계되는 건데 부정성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공급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가 귀하다. 그러다 보면 토지값이 비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자, 부정성 73쪽에 네모하시고 자, 맨 밑에 니은이 옵니다. 밑줄.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산비 법칙 동그라미 물리적 공급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서는 수직, 완전 비탄력이 된다. 토지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 수직이 된다. 이거는 토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 비탄력은 다음 주에 배우시면 되고 여하튼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D컷입니다. D컷 두 번째 줄 끝에 또 한부터 밑줄. 수면의 매립이나 개간으로 농지나 택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라 자원의 이용 전환이며 경제적 공급에 해당된다. 이해하시겠죠?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의 개념되는 것들은 산지를 개간하거나 아니면 간척하는 이런 것들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경제적 용도적 증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기억, 두 번째 줄의 밑줄. 토지 부족 문제의 권원이 되며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지가구를 말합니다. 니은, 토지 희소성의 정대 밑줄. 토지는 희소해진다. 이것도 부정성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D컷, 그래서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밑줄. 이 집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다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토지의 공급 제한은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에 약이 된다. 밑줄.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자, 우리가 어떤 거래에서는 항상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그죠? 그런데 공급이 안 돼. 그게 부정성이잖아. 수요자는 많아. 근데 공급이 제한돼 있어. 공급자가 몇 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끼리 경쟁하면서 가격 올리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수요자 경쟁이 유발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지문인데 수요자 경쟁이 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끝에 체유효용의 원칙에 근거가 된다 밑줄. 여기서 체유효는 좀 메모해놓고 체유효는 집약화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니까 아껴 쓴다,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체유효용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6번에 부정성은 지대 또는 직가를 발생시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지대 직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귀할수록 지대 직가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독점 소유욕의 근거가 됩니다. 즉 내가 귀하니까 가지고 싶겠죠. 흔하면은 굳이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성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급이 안 되니까 나타낸 상이다 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부정성, 공급, 생산비. 이렇게 암기하라 그래요. 공급이 안 되는 거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요러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속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영속성. 영속성은 어떤 거냐면은 토지가 감가되지 않아요. 얘는 물리적 감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리적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우리는 영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내가 벤츠를 하나 구입했어요. 벤츠를 이제 구입했어. 그랬다가 5년이 지났어. 그러면 경제적 가치, 물리적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세금보다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감가가 나타난다라는. 그런데 토지는 써도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마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년이라고 내용연수 정해져 있으면 5년 정도 쓰면은 반치만큼 쓴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10년 다 채우고 나면은 기계적으로 결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모되고 그 다음에 사용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토지는 아무리 써도 100년을 써도 100만 년을 써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얘를 장기적인 투자로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특히 토지는 올해 몇 년이 아닌 10년, 20년 올해 장기적으로, 즉 내가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은 당장 나는 덕을 못 봐도 내 자손은 덕을 보지 않을까? 이런 느낌. 대부분 토지는 얼마 전에 나온 LH 같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때에서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코치 일지를 흘리고 항상 내인데 돈 빌려가던 그놈이 아버님이 저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가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잖아. 부모님 토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영속성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속성은 좀 수익 방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 수익에서 감정평가 수익 방식은 미래 수익을 현재로 가치로 환원한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방식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나타나는 소유이익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소유이익, 처분이득과 임대소득, 사용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요 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토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기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수업할 때도 굉장히 제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토지를 10억에 매입했어. 5년 있다가 13억에 팔았어. 3억만큼 소유이익, 처분이득이 나타난 겁니다. 소유이익은 뭐냐면 결국 처분할 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익.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동안 나는 토지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 토지를 사용해서 이익을 내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사용이익은 임대소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 요 둘이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누리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걸 누리는 거죠. 요걸 누리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자동차는 보유 없어요. 사용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지나고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토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에 관한 임대차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임대차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기해 놓을 게 뭐냐면 여기서 재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쌤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여기는
여기는 생산비 법칙이고요. 여기는 재생산비 법칙입니다. 다른 거예요. 재생산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다가 심심하니까 손이 자꾸 가잖아. 어디 손이 가요? 모르는구나. 새우깡에 손이 가는 거죠.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새우깡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내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 가운데 새우깡을 두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자꾸 손이 가다 보니까 손이 막 만나지고 영화관에서 아이고 그 느낌이구나. 아이고 야이라. 여하튼 이런 느낌. 자 그렇게 손이 가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 새우깡을 너무 많이 먹었어. 만들어진 새우깡이 전부 다 소비가 돼버렸어요. 그럼 공장에서 다시 뭐 할까? 재생산됩니다. 즉 소비, 소모, 마모되면 공장에서 뭐 한다? 재생산이 돼요. 그럼 토지는 써도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재생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속성에 근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든다, 생산비 법칙 적용 안 되고 재생산비 법칙 적용 안 되는데 둘이 어디에 붙는지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영재 이렇게 잘 외우라 그래요. 영재수 없다. 영재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자에 좀 관심 있게 봐놔야 되겠죠. 나중에 암기를 할 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암기시키느냐 하면 영속성은 이렇게 외웁니다. 시간, 수익, 재생산 이렇게 따라합니다.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다시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요렇게 외우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지문을 보고 시간적인 요소나 수익적인, 즉 이익, 수익 이익이라든지 재생산 이런 말이 나오면 영속성이다.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라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4쪽입니다. 영속성 네모해 놓으시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그러나 붙습니다. 밑줄.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리적 감가가 되지 않는다. 밑줄.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입니다. 토지의 가치 보존력은 우수하다. 감가 달아먹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기억. 첫 번째 줄 끝에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죠? 장기적 배려? 장기간 관점으로 투자한다. 즉 몇 년 안에 이익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10년, 몇십 년, 몇백 년 이런 단위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니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피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으로 정의되는 근거가 되며 밑줄. 가치, 수익적인 개념하고 친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D컷.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밑줄. 미음. 토지는 영속적이고 이용의 비가액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토지 이용 결정 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도 장기적 배려의 관점에서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5번 임대차 시장의 발달 밑줄. 6번입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밑줄 긋고 재생산 이론 동그라미. 자, 제가 그 느낌을 이 세 가지가 시험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제가 물론 나중에 암기하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암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잖아. 내가 이 지역에 있어. 움직이지 못하면 이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역 장소적인 제한 이런 느낌이에요. 부동산 양을 늘리지 못해. 부정성은 토지의 양을 증가 안 되는 게 부정성이야. 증가되지 않으니까 공급의 제한, 희소성, 가치 상승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속성은 마모되지 않아요. 써도 마모되지 않으니까 기간을 길게 수익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시면 쉬운 거고 여기서 외부 효과, 생산비, 재생산은 이게 그렇게 때려 맞히기 좀 어려워요. 단어에서 그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다른 색깔을 꼭 적어요. 왜? 외우라고.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했다. 자, 넘어가십니다, 이제. 자, 이제 개별성. 개별성은 따로따로다. 즉 모든 토지는 세상에 있는 모두 우리나라에 4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4천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같은 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토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얘는 개별성에서 물리적인 대체가 안 된다. 이 말은 똑같은 놈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쌤
용도적인 대체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는데 이 지역에 딱 집을 짓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토지를 안 팔아. 똑같은 놈은 없어. 그럼 비슷한 놈은 있겠죠. 비슷한 놈에다가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성에 의해서 BBB, 비조직성, 비표준화, 그리고 비공개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전부 다 BBB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개별성에서 부동산을 조직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 개별적이니까.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이니까. 그 다음에 거래가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본디 가지고 있어요. 공개되지 않는 특성, 이것도 전부 다 개별적이니까 토지값이 얼마다라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와 연결이 많이 되느냐 하면은 일물 일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일물일가는 뭐냐면은 하나의 가격이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맛동산 같으면 일반적으로 마트 작은 거 1,500원이죠. 안 사봤구나. 안 주셨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뭐 좀 저렴하다 하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있는데 토지는 똑같은 토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같은 토지도 없어요. 심지어는 요 토지가 오늘은 10억인데 1년 있다는 12억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토지인데도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달라지는 일물일가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별성 내마시고 쭉 내려옵니다. 가로 2번에 리얼. 밑줄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비대체적이나 이용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 밑줄. 자, 요걸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으나 개별성에 의해서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밑줄. 동그라미 3번 끝에 개별화 구체화시킴으로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밑줄. 부동산은 다 개개로 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중간부터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표준화 조직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동산학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 개별적이니까 이거는 이래라는 이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인접성. 모든 토지는 붙어있다라는 인접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분할,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등기에서 합필, 분필을 하죠. 그거는 실제 토지를 자르는 거야? 그게 아니죠.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 지구 겉표면이니까 토지는 붙어 있는데 등기에서 붙였다, 넣었다. 도면상에 붙였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분할이 안 된다라는 게 인접성. 모든 토지는 연결되어 있다,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70쪽 인접성 네모하시고 가로 2번에 1번 끝에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밑줄. 토지용을 협동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옆토지와의 경계성 문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4번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토지가 개발이 됐어요. 이 개발되는 기죠? 개발지역입니다. 개발 토지 옆에 내 토지가 있어. 여기 토지 가도 오를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오르겠죠. 왜? 인접지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도 정부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하는 겁니다.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언제나 얘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럼 쌤 어떤 걸 봐놓으셔야 됩니까? 요 세 가지를 봐놓아요. 요 세 가지. 요 셋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요 세 가지만 철저히 익혀 놓으셔도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자, 그런 느낌. 그래서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안 돼. 부동성. 공급이 안 되니까 좀 귀하고 비싸. 얘는 부정성. 토지는 감가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이러면 영속성.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 하는 걸 볼 거예요. 인문적 특성은 뭐냐? 우리 책 7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끝에 밑줄입니다. 후천적, 가변적, 인위적 특성을 말합니다. 인간에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특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하고 두 번째 병합 분할 가능성. 이 둘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일 가볍게 보도록 하고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용도의 다양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지목이 대입니다. 지목이 돼요. 그럼 여기는 뭐로 이용할 수 있죠? 주거와 상업으로 이용 가능하죠? 이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내가 매입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주택을 지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상업지라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 그 다음에 상업이 같이 되는 지역도 지을 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무실 용도로 지어서 분양해도 되고 주상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그도 싫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무, 배추, 깻잎 심어놔도 되죠. 내가 서울 강남에 제일 비싼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야.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다가 상추, 깨 심어도 돼요? 괜찮아요. 내 땅인데. 내가 심겠다는 누가 말겨? 상관없습니다. 내 토지. 자, 이 뭐냐면은 용도가 이 토지는 용도가 굉장히 어떠하다?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러니 집중. 아이러니.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장 잘 이용되는 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토지는 오직 이거밖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필을 봅시다. 분필은 수업할 때 쓰는 것밖에 용도가 안 되겠죠? 얘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 쓸게? 없겠죠?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쓸 수 있나 이거? 써보든지. 아무것도 이거 여기 말고 쓸 데가 없잖아. 이거는 얘는 다른 데 쓸 데가 있나요? 다른 용도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밖에 없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라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 말을 하도 안 해. 근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유효용의 근거가 된다라는 건데 왜 이론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에서는 체유효용이 부정성에서 나왔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체유효용은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과 연결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살펴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내용과 연결하면은 이건 입지론, 적지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입지론, 적지론이 뭔지는 지금 말 안 할 거예요. 복잡하니까. 적지론은 뭐냐?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거죠. 이 토지를 요렇게 이용하는 적지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공장 주변에 있어요. 공장지로 이용하는 게 합당하겠죠? 토지를 이 공장으로 이용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가 굉장히 쾌적하고 그 다음에 공원 주변에 있고 학교도 주변에 잘 있어요. 이 토지는 주택가로서 주택이 합당하겠죠? 이런 것들의 적지론. 이 토지를 무엇으로 이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라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후보지, 이행지, 요런 내용과 연결이 또 돼요. 왜? 후보지, 이행지는 뭐냐면은 용도가 변경되는 게 후보지, 이행지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요 용도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때 후보지, 이행지라는 용어도 용도의 다양성에서 근거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병합분할 가능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병합분할 가능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자,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직각삼각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토지를 나에게 직각삼각형의 토지를 나에게 남겼어. 말 안 되지만 된다 치고 그럼 내가 이 토지 가지고 이 토지인데 이게 이런 모양인데 평수가 예를 들어서 보자 한 20평 정도 돼요. 여기 집 지을 수 있겠나요? 집 지을 수 있을까? 지어도 되긴데 그런데 집 모양이 요상하겠잖아. 쓸데가 없겠죠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목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내가 뭐가 심어놨게? 상추, 깨, 마늘을 심어놨어요. 왜? 쓸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옆에 토지를 요만큼 병합을 했어요. 여기도 지목이 돼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다가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병합 분할 가능성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요렇게 될 때는 요거밖에 쓸 데가 없었잖아. 근데 용도가 합병이 되다 보니까 토지를 합필, 토지가 이렇게 병합, 분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용도가 가능해지겠죠? 이해하시겠죠? 다른 용도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상업지를 가지고 있다. 상업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상업지가 얼마밖에 안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 원장님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이 토지를 한 100평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꿈이 뭘 하고 싶었냐면은 카바레를 열어보고 싶었어. 본심일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꿈입니다. 여하튼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직접 경례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놀면 되지 왜 관심을 가져. 여하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카바레를 열라 하니까 면적이 한 300평 돼야 된대. 자기가 가진 토지는 뭐? 1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다른 건물 용도 가능하겠죠? 요때는 용도가 안 됐잖아. 근데 토지를 병합하다 보니까 용도가 다양해졌죠? 요렇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병합 분할에서 용도가 다양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런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게 나타나요. 아까 말했듯이 상업지인데 면적이 작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몇 층을. 그런데 이걸 병합하면은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게 병합 분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토지는 쓸데가 없는데 합병해 놓으니까 쓸만한 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짜투리 토지가 좀 쓸데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몇 개 모아 놓으면은 이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서 이런 대형 건축물도 가능하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쌤, 무조건 합병이 좋은 거냐? 쓸데없이 크면은 또 재미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토지가 상업지 굉장히 넓은 경우는 분할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럴 때는 나누는 이런 분할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정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가격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한정가격이라는 거는 한정된 시장에서 한정된 사람에 통용되는 가격을 한정가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아까 우리 맹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있네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소유고요. 여기는 C가 있습니다. 토지 이렇게 있어요. 자, 내 토지는 B야. 그럼 나는 이런 토지를 아까 우리 뭐라고 말했죠? 맹지라고 말했다. 그죠? 맹지는 얘들보다 가격이 좀 낮겠죠? 왜 낮아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 시세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이라고 그럴게요. 우리 토지는 100만 원보다 낮겠죠? 이 동네 시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A가 어느 날 B에게 제안을 한 거야. 나에게. 뭐냐면은 내가 A 토지가 좀 넓어요. 넓다 보니까 내가 여기 요만큼 짜투리 요만큼을 니한테 팔게. 그런데 이걸 평당 150만 원 주면 내가 팔게. 이렇게 말했어. 이때 C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럼 C가 오케이 한다? 네 마음대로 하셔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했어. C는. 왜? 시세가 얼만데?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달라. 이 나쁜 놈이지 이거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C는 하고 넘어가. 근데 B는 어떻게 말할까요? 콜. 당연히. 왜? 얘 토지가 좀 비싸게 주고 매입하더라도 요것 때문에 요 건물이 살아나잖아. 그죠? 딱 좋다. 왜냐면은 지인도 짜고 이게 모텔 지었다면 딱이야. 딱이야 그냥. 들어오는 길 짧잖아. 딱이거든. 위치가 정말 좋아. 이게 강이 쫙 있어요. 강도 있어. 정말 좋다. 약간 산비탈이다.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토지였어. 그런데 이 지인로가 생기면서 이 토지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150만 원은 누구에게 통한다? B에게만 통한다. 한정된 사람에게 한정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한정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정가격이 이런 경우에는 B는 이렇게 A 토지에 대해서 이런 분할 또는 합병이 A는 분할이고 B는 이게 합병이 되겠죠?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병합분할은 한정가격이 연결되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볍게 볼게요. 78쪽입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 네모하시고 아까 했다 그죠? 1. 용도의 다양성 밑줄.
시험에 이게 네 번째 줄에 봅니다. 중간에 용도의 다양성, 변용성 또는 다용도성 밑줄. 여기 변용성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최유용 판단의 근거 밑줄. D것 후보지 이행제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가 아니며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밑줄. 이 질문 이해하시겠죠? 용도 전환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 적지론. 6번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 토지가 주택으로 지을 때의 가치와 그 다음에 상업지에 지을 때 가치가 토지 가치가 달라진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병합분할 가능성 밑줄.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밑줄. 동그라미 2번에 중간 보면은 플로테이지라는 말이 있죠. 플로테이지 현상 밑줄. 토지를 병합해서 대형 건축물을 착공하는 걸 플로테이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병합분할 가능성과 연결이 된다. 밑에 예백에다가 한정 가격만 좀 적어주세요. 한정 가격과 관련이 깊다. 기출문제니까. 자 넘기시면 이제 80쪽에 보시면 이것도 기타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위치의 가변성, 고가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문적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관계되는 문제 하나만 풀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물을 한번 볼까요? 프린트물에 한 개로 7번, 8번 두 개만 풀어볼게요. 7번, 8번.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정성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정성 보는 순간 양이 증가 안 된다를 딱 떠올려야 돼. 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양이 증가되는 건 맞는데 택지 조성과 수면 매립 등을 통해 토지의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는 부정성 예외가 된다. 부정성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부정성 예외가 아니고 물리적 양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용도적 증가다라고 말했다. 그죠? 자, 그걸 먼저 떠올리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인문적 특성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8번. 인문적 특성에 관한 병합분할 가능성이 발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다. 그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맞다. 그죠? 이번에 합병으로 인한 증가 감소 분할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동일한 토지라도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가격 다원성의 근거가 된다. 얘는 인문적 특성인 병합분할이 아니고 용도의 다양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은 뭐에 관한 거죠?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겁니다. 4번 부동성과 함께 한정가의 개념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5번에 플로테이지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총론을 쭉 마무리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라고. 그러면 시험 나오면은 여기 나오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매년 시험에 나와요. 얘는요 얘는 10년에 한 번씩 나와. 얘는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 2월 달에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양이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이쪽에 집중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겠구나 한번 들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종료를 했다. 그죠? 오늘 하니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대부분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해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주가 수요 공급 나오는 경제 파트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 3월달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그냥 오늘 같이 와도 괜찮아요. 오늘 수업은. 그런데 다음 주 수업은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원일 때는 다음 주 같은 이런 경우는 처음 오신 분은 앞에 1월달이나 1월달 수업을 듣고 오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예복습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